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주위에 진짜 많이 걸렸죠. 그래서 무슨 인스타에 그런 사진 봤어. 현재 확진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 뒤에는 막 폭탄이 터지고 있고 나만 지금 안 걸렸다 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아직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저는 매일매일 이제 수업 때문에 그걸 하거든요. 뭐야? 자가진단 그 키트 집에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하는데 정확성이 별로 없다면서 라는 얘기 1번. 두 번째, 3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픈 거지. 이유 없이. 수업 시작 안 했어요. 목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근데 겪지 못했던 따가움인 거지. 아, 드디어 찾아왔구나. 나간 적도 없는데 이 드디어 찾아왔구나. 그래서 진단 키트 했는데 한 줄. 근데 이건 정확성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뭐죠? 신속항원 검사. 병원 갔는데 나 이렇게 깊이 콧구멍 쑤시는 간호사 또 처음 봤네. 어쨌건 검사했는데 또 괜찮아. 그래서 이비인후과로 가서 이제 그 진료했더니 목을 그만 쓰라고. 그래서 아 선생님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이라 말을 하지 말래요. 그래도 목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래서 아 그래도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갑자기 목이 아팠던 거라고. 그래서 약간의 편도염 알아요? 되게 아파요. 열 나고 좀 그랬던 건데 어쨌건 저는 지난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을 보고 뭐 그러고 나서 오늘까지 수업은 없었어요. 수업은 없었는데 계속 지방직 거 자료 정리하고 모의고사 조금 더 지방직에 가깝게 정리하고 그러느라 좀 바쁘긴 했지만 목을 안 썼는데 목이 아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러고 지냈어요. 그 카페에 저한테 쪽지가 되게 많이 왔어요. 여기 기본 이론반 분들 중에 몇몇 분이 확진됐다고, 학원 못 간다고, 어디까지 수업 나가시냐고 진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진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본 이론 반에서 확진이 나와서 나 못 간다 하고는 일주일 동안 못 오잖아요. 이제는 확진이 막 되게 큰일이 아니어가지고 잘 관리하시고 뭐 그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저한테 카페에다가 미리 물어보시잖아요. 그럴까봐 내가 미리 이제 공지할 거야. 기본 이론반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어디까지 수업 나갈 거니까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카페 공지 확인하시고 인강 거기에 맞게 듣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 이제. 자 9시 땡 하면 시작할 거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반에서 국가직 해설을 드리는 이유, 아직 수업 시작 안 했어요. 여기 반에서 국가직 시험을 보고 해설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6월이 자기의 첫 점검이시거나 아니면 내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을 통해서 내년 국가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보시면 되고, 이번 6월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작년 국가직과 이번 국가직을 비교해보고 작년 지방직과 이번 지방직을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해설 강의를 하는 거니 1번이 맞았네 틀렸네 2번이 맞았네 틀렸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어차피 그런 방향성이라니까 대충 풀어야지 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시험을 혹시 보셨던 분들은 내가 시험장에서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조금씩 기억이 나실 거예요. 놓쳤던 문제들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도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풀었는데 이따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에서는 요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니까 문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타이머 가지고 온 게 안 돼요. PPT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계 9시에 정확히 시작해서 9시 20분에 끝낼 겁니다. 시험지 다 책상에 있죠? 그럼 소문은 막 그러잖아. 쉬웠다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10개년치 합격 컷 통계 분석을 어제 시작했어요. 10년치. 근데 여러분 작년 컷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재작년 컷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이전 필수 과목이었던 그때 합격 컷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
찍어. 나머지 찍어. 다 찍으셨어요? 19분이지만 시작합시다. 20분 됐어. 자, 2022 국가직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6월 지방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을 지금 보고 해설 강의를 듣는 그 목표, 그 방향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 나는 맞았어,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다들 해설 강의를 그걸로 듣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2022 지방직을 목표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럼 나는 지방직을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위해서 해설 강의를 듣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2021에 비해서 2022 국가직은 어땠는지, 그럼 2023 국가직은 앞으로 어떨 것인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좀 보일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맞았어 틀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기본 이론 이제 5주 차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어문 규정 들어가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문 규정 아직 안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나왔구나 라는 걸 체감으로 느끼셨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 번 회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디 한번 보자고. 자, 우리는 2023 국가직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까지 생각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영역별로 문항을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전체 총평 그날 시험 보자마자 바로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여러분 그 배꼽 문제 있었던 게 의미로 문제인데 사실 걔가 문법이긴 하지만 글을 읽었어야 풀렸기 때문에 저는 비문학 독해에 넣었습니다. 여기 화법 작문 포함해서 비문학 8문제로 넣었고 문법은 5문제.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국가직은 2021도 그랬지만 문법은 4문제에서 6문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물론 내년에 문법이 훅 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문항수겠구나 라고 예상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9문제에서 여러분이 12문제까지도 나와요. 작년 지방직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지방직 대비도 해야 되지만 이따가 끝나고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작년 지방직은 문법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독해 영역이 굉장히 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문법에 치중한 공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기본 이론 내내 문법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영역을 우리는 기본 이론에서 다 보는 거고, 자, 전체 영역이 골고루 나오고 있고 이번에 한자 성어 한 문제 그리고 한자 어휘 2글자짜리 한 문제.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러니 한자 성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울겠지. 문학이 4문제가 나왔었는데 4문제도 현대 파트에서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하나, 고전 산문에서 하나. 극수필 영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문제 별로 어렵지 않았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도는 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난도 잘 보세요. 제가 상이라고 해놓은 문제가 없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속은 썩 이는 거고 나머지 음식은 썩 희는 거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썩이다하고 같이 기출반에서 공부한 게 있습니다. 세트로 기억해 두세요. 김치, 젓갈 같은 것들은 삭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내 화는 삭이는 거예요. 썩이다, 썩히다, 왜 발음 안 돼? 사기다, 삭히다 세트로 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새로운 문제니 예전 기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기출반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세트로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2번 들어가 볼게요. 가부터 라를 고쳐 쓰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가 있고 출제자가 우리를 무시한 문제지 이 정도면. 자,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어떻게 보라고? 짝지어서 같이 보라 그랬죠.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오빠 얼굴은 틀렸어? 오빠 얼굴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니랑 나랑 다른 거지요. 제대로 고쳤네? 오케이.
자, 다음 나 들어갑니다. 자, 위아래 눈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 안 되지요. 기본형 바라다니까 여러분들 고친 게 미친 소리. 잘못된 거 단 몇 번? 2번. 겁나 쉬워. 그래서 국가직이 지금 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할 말들은 많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면 뭐뭐라는 것이야, 뭐뭐라는 점이야. 주술 관계의 호응이 돼야 되죠. 근데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야, 좋겠다는 점이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가 더 들어갔죠. 왜? 주다가 여러분들 세 자리 서술어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어야 되니까 부사어 빠졌구나. 즉 생략된 문장 성분 찾기. 도 여러분이 심화해서 기출해서 또는 단원별 문풀에서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엄청 쉬운 문제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실 건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 근데 여러분 회독하신 분들은 고쳐쓰기 문제 너무 쉽게 나왔는데 라는 게 느껴지셨을 거고요. 자, 답 2번이었습니다 3번 가시면 나 이거 틀렸으면 진짜 화낼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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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라이브는 지금 제 수업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영상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착한 척 해야 되는 영상이잖아. 틀릴 수 있었어. 그럴 수 있어. 자, 다시 가볼게요. 사자성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간과 장이 9개의 굽을 곡자잖아요. 구곡 간장이 됐다고, 9굽이로 굽었다고, 그렇게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야. 연결돼야 되죠. 2번 갑니다. 곡하가세가 있습니다. 굽을 곡자 또 나왔네. 학문이 굽어서 세상에 아첨할 아였지요. 요 한자 기억해야 됩니다. 학문이 굽었어. 즉 제대로 된 정도의 학문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에 아첨하는 잘못된 학문을 사용하는 것, 그걸 곡하가세라고 합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곡하가세 하는 이 오케이 할 수 있는 거.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입으로는 꿀을 달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달고 있는 거죠. 구밀복검 할 수 있겠지. 당랑거철 제가 진짜 아침 한자 특강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당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랑권 기억나냐고요? 사마귀가 뭐 수레를 맡고 있다고, 작은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덤비고 있다고요. 즉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신중한 태도, 무슨 본질 접근 못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접근 안 되니까, 연결 안 되니까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 당랑거철 너무 많이 했어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되게 많았습니다. 틀렸으면 안 되는 거. 4번 갑니다.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이의 의사소통 방식 그랬습니다. 방식, 전략, 방법, 계획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선택지 꼼꼼히 보시라고요. 방식, 계획, 전략, 방법 나오면 선택지를 봐. 1번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었나? 포인트에 줄 치시라고요. 2번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했나? 3번, 딱 봐도 2번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답이? 3번 상대방의 견해는 존중하고 있나? 뭐 뒤에 더 있을 거지만 빨리빨리 읽었어요. 4번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나? 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에 밑줄 쳤으면 글 들어갔죠. 정수가 얘기합니다. 야, 지난번에 면접 전략 강의 좋았어. 그지? 나도 좋았어.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왜 하필 아이스크림 회사였을까? 출제자가 아이스크림이 드시고 싶었던 것 같지 않아요? 왜 하필 아이스크림 회사? 어쨌든 맞아, 네 말 맞아, 동의해주죠. 그 중에서도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라는 그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나는 그게 좋았어. 그랬더니 정수가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좋았는데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네요. 그랬더니 지민이가 다시 그랬구나. 하긴 그 두 번째 얘기도 좋았지 라고 네 얘기에 동의는 해줘요. 그런데 하지만 초두 효과, 즉 두 갈씩 얘기했던 거, 초두 효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첫 번째 내용도 효용성이 좋았어. 나는 그 얘기가 좋았어. 라는 건 네 얘기와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네 얘기 맞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이게 더 좋았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1번, 면접경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약점을 공략한 적도 없어요. 갈등? 일어나지 않았어. 의견의 일치점이 있겠지만 갈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해소를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았어. 네 얘기 그래, 네 얘기도 맞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게 더 좋았어. 답 몇 번? 3번. 이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틀렸으면 안 되고요. 중학생 애들한테 갖다 줘도 이런 건 다 맞습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다음 갑니다. 5번. 이런 거 틀리면 내가 화내는 거죠. 여러분, 양소유 성진 나왔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직 기본 이론반에서 문학 안 들어갔으니까. 제목 뭐예요? 구운몽. 저한테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솔직히 이거 지문 안 보고도 답 찾으셨을 겁니다. 너무 쉬웠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가 있고요. 양소유, 잠깐 놀다 돌아가는 애. 얘는 꿈속, 속세, 인간 세상에 있는 애. 성진, 성품을 다하는 애. 얘는 현실에 있는 애. 인간 속세에 있는 애가 아닌 애이죠. 자, 그래놓고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한 뒤에 한림학사가 되었나? 양소유라는 인물은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갔나?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닌가? 4번, 자신의 외항을 통해서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했나? 이미 다 알려줬죠. 인간 세상인가 꿈인가 여기 공간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물어봤어요. 그래놓고 내용일치 문제를 봤지. 자, 나머지 안 보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갈 거냐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이 지문이 이번에 나온 이 지문 구운몽 2019까지 똑같이 구운몽이 출제됐었습니다. 되게 긴 지문이었는데 뒷부분 지문 내용이랑 동일해요. 그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2019 때 국가직에서 나왔던 지문이 2022에서도 나왔네. 그럼 여러분 최근 5개년 또는 6개년까지 갑시다. 에 있는 기출은 그래도 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듀 교육과정에 가면 기출 분석에서 6개년 기출은 다 하잖아요. 그것들은 꼭 하셔야 된다고요. 자, 나왔던 거 또 나왔네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선생님 문학은 나왔던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운몽이니까 너무 중요한 작품이니까 또 한 번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볼 거는 그 뒤에 여기 잠깐만 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내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진으로 돌아왔어요. 전혀 대승상 양소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에 자기 몸이 인간 세상의 양소유가 아니라 연하도량의 행자 성진이 되었구나. 꿈에서 깨었구나.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달았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갔더니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님께 책망을 듣고 풍독이라는 곳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되었지. 꿈속에서. 그 뒤에 출장 입성하고 입신양명하고 공명신태해서 두 공주와 6낭자, 자 부인 8명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었구나. 그 화려했던 그 삶이 양소유의 삶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이는 필시 스승님이 나의 생각이 잘못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서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이로구나. 내가 꿈을 꾸고 다시 돌아온 건 다 누구 때문이구나. 스승님 때문이구나. 스승님이 이렇게 만든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갑니다. 양소유 꿈속에서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 됐죠? 오케이.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지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요. 모두 다 누가? 스승님이 한 거죠. 답 몇 번? 2번입니다. 사실 작품 설명을 하면 얘는 지문을 안 읽었어도 답이 찾아졌을 건데 지금은 저 작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읽었어도 답이 나왔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다음 6번 갑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국가직이고 지방직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즉 시조 여러 개 제공해 주고 또는 동동 같은 고려가요가 나왔으면 몇 개의 연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있는 건 상징적인 의미 또는 해석 문제 풀어봐 라는 문제 나오고 있죠. 한 개만 가지고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요. 자, 그럼 갑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설이 쳤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서 눈설이가 쳤답니다. 마이너스지요, 여러분들. 바람 불고 눈설이 치고. 자, 낙낙장 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에서 매난 국죽 송 나오면 걔는 무조건 동그라미였었죠. 더군다나 낙낙장송,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소나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충신을 의미하는 거랬네. 자, 그런데 그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져 가노메라 그랬습니다. 즉 충신의 상태가 기울어져 간다. 충신의 상황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상황이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기역 들어갑니다. 기역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즉 충신이 마이너스의 상황임을 의미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동그라미. 자, 충신들이 다 기울어져 간다.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즉 자기의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한 숨어있는 인재들, 등용되지 못한 인재들이야. 일러 무엇하겠니? 하물며 다 능력을 펼치지 못한 인재들도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어차피 이거 기본이론 반에서 다 봐요, 여러분. 6, 7주차의 문학으로 다 봅니다. 자, 나 들어가 볼까요? 철령 높은 봉우리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자, 구름한테 얘기합니다. 고신월루가 있습니다. 외로운 신하 내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답니다. 자, 신하 찾았죠? 내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신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임계신 구중심처 구중궁궐에 뿌려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해야지. 신하한테 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임금님이겠죠. 그러니 2번입니다. 궁궐에 계신 임금님을 가리켜 오케이 동그라미. 너무 쉬워. 자, 고전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다라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도 모의고사랑 단원별이랑 기출에서 이거 다 봤던 거예요. 안 봤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얘를 봤지. 완벽한 고전문학에서 낙낙장송은 이미 충신인 거 이미 다 말씀드렸고 요 시를 봤어요. 잘 보세요. 해석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라시예요. 삼동에 배옷입고 아멸에 눈비 맞아. 한겨울에 배옷입고 나 동굴 같은 데서 눈비 맞으면서 살았어요. 구름 낀 햇볕도 쬐은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햇볕도 내가 쬐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가 져요. 상승해요, 하강해요? 하강이죠. 해는 나라 또는 누굴 상징해요? 임금님 상징하죠. 해가 져. 임금님 죽었어. 승하했어. 그래서 눈물 겨워 하노라. 임금님 죽어서 슬퍼 하는 작품을 배웠어요. 고전문학 특강에서.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수업 뭐 했나? 이 시를 보고 나서 제가 문제를 풀었어요. 52번에서. 다음 고시조 중에서 그 주제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있고요. 3번에 그거 넣었죠. 그리고 얘랑 세트로 같이 봤던 이화우 흩뿌릴 때 울며잡고 이별하님이라는 작품도 봤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잠깐만 다시 보는 거죠. 다작품 이화우 흩뿌릴 때 울며잡고 이별하님도 이미 공부했고 라작품 삼동의 배우님과 아멜의 눈비맞아도 이미 다 봤고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1년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보여드리고 웬만하면 다 봅니다. 근데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또는 나는 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국어는 기본 이론만 봐야지. 더군다나 인강분들 도대체 왜 문법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이론만 해서 문법만 골라서 공부했대요. 저한테 국까지 끝나자마자 상담 엄청 많이 왔었어요.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자기는 문법만 공부했다 어쩌고 저쩌고 또는 자기는 기본 이론반에서 문법만 골라서 공부했다 어쩌고. 왜 문법만 공부해 도대체? 안 돼요, 여러분. 문법이 지금 주가 되는 시험은 아니라고요. 고루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은 많이 봤으니까 지방직 대비 때만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하던 거 잘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신감 갖고 가세요. 시험장에서 지지 말고. 자, 어쨌건 갑시다. 이화후 후 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했어. 추풍 낙엽에 저 임도 나를 생각할까? 저 사람 쟤는 누구예요? 이미지요. 자, 디귿 갔더니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오케이가 되는 거네. 라 들어갑니다. 서산에 해가 진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해 누구였어요? 임금님 죽었어. 자, 리을 갔더니 먼 오래된 벗이야. 잘못됐어.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였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됐으면 7번 가보죠. 그리고 문제 푸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나오면서 이제 막 선생님 만세 막 이런 거 했을걸요. 시험 보기 전 모의고사에서 부문 이런 것들 다 봤습니다. 기본 이론반은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당연한 거라고요. 여기는 지금 잠깐 갑시다. 적절한 것 찾기입니다.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에 승패를 여러분 가르는 거죠. 여러분 제 머리 이거 뭐라 그래요? 가르마라고 가르는 거죠. 자, 근데 갈음이라는 건 대체하는 거예요. 저의 인사말을 여러분의 프린트로 대체합니다. 할 때 갈음합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대체한다. 그럼 지금 대체 아니고 가르는 거니까 1, 2번 중에 답이 있겠죠. 다음 가볼게요.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의 부분이라는 건 전체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 부문이라는 건 이 부분, 이 영역이 11개다라는 얘기.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 부문이 되는 거. 다음 가시면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구별, 즉 변별해야 되는 거겠죠. 얘를 구분이라는 건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한글 맞춤법 57항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저랑 거기서 나왔던 거고 부분과 부문이라는 건 아주 옛날 기출에서 나왔던 거고 제가 얼마 전에 모의고사 문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어휘 문제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에서 예전에 한자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은 상식이야 상식. 당연히 한자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갑니다. 8번. 지금부터 좀 빠르게 갈게요. 다음 글에 동기와 단계 조직에 따라서 가부터 말을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순서 배열이에요. 다만 힌트를 제공해 줬어요. 1, 2, 3, 4, 5단계라고 힌트를 제공해 줬습니다. 쉬운 배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볼 때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갔더니 여러분들 시작이 다 뭐예요? 가가 시작이죠. 끝에도 봐. 마가 끝이지요, 여러분들. 시작과 끝은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럼 가하고 마는 걸은 거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놓고 그럼 우리는 2, 3, 4단계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단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을 할 거래요. 누구? 청자와. 얘가 포인트.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다라를 읽었는데 답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 살려두시라고요. 그리고 3단계를 봤더니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거래요. 그럼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겠지.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대요. 여러분 4단계도 눈으로 훑어볼 수 있었을걸요.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놓고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단계는. 자, 그럼 우리는 2단계에서 여러분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2단계에서 답을 못 찾았어. 근데 3단계 해결 방안이 있다면서요. 그럼 해결 방안 찾으러 갈 거예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헬멧을 착용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해결 방안 얘기해줬고 좋은 점이 있어 라고 해줬죠. 해결 방안 제공해줬네. 자, 다 읽어. 바로 선택지 보지 마시라고요. 이따 순서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선택지를 자꾸 찾아가지 마세요. 다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건데 매년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의 해결 방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3단계에 지금 못 들어갈 걸 지우시라고요. 다의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1번, 4번 지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속어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글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지웠어.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3단계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고 4단계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는데 뭐가 더 구체적인 거였어요? 4단계가 더 구체적인 거죠. 자,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러면 너한테 좋아. 해결 방안이 있는데 헬멧을 착용하면 이렇게 좋아. 근데 뭐가 더 구체적이에요? 라가 더 구체적이죠. 그럼 라가 몇 단계겠어요? 4단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자, 라가 4단계가 되니까 답은 몇 번? 2번이구나가 되는 거지. 완벽하게 자꾸만 글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9번 갈까요? 틀렸으면 한국말에 문제 있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선택지 먼저 보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에 줄 쳐볼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다 줄 쳐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2번,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 정도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누가? 거리가. 출제자가 뭘 낚을 건지 함정에다 줄을 치는 거라고요. 됐어요? 거리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3번,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 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자, 버스 노선을 증설할 건데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분석 결과인가? 아직은 뭔 소린지 몰라요. 4번 갑니다. 복지 공감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나? 지도로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나? 자, 여기까지만 포인트 줄 쳐도 실제 시험에서 기억난다고요. 자, 그러면 글 가봅시다. 다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읽었으니까. 자, 갑니다. 이 정보 자원 관리과 땡땡씨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시작했다. 빅데이터 얘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공감 지도, 아까 선택지에 있었던 거죠. 지도를 제작하고 이런 방안을 제시했답니다. 이 지도가 뭐냐면 지금부터 개념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소재한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 그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여기까지 이 지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죠. 다음 갑니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어떤 일이 있냐고?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장점 첫 번째. 두 번째,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복지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 세 번째, 최적의 복지기관 설립 위치까지도 선정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복지 공감 지도를 만들면 누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반경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우리는 여기다가 복지시설을 만들어 볼까? 라는 것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지도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 시는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시간 거리 15분 내에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답니다. 잠깐 끊어볼게요. 자, 나 지금 나라에 도움이 필요해요.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럼 걸어서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나 지금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데 걸어서 2시간이나 가야 돼. 나 자가 없어. 집이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버스도 탈 수 없는 몸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럼 나 지금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자, 가까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집중됐다는 상황.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했어.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증설할 거야. 이 증설을 하기 위한 근거로 뭐를 낼 수 있어? 복지 공감지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근거로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갑니다. 확인. 빅데이터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줄이는 방안 마련할 수 있겠죠. 증설해야 되고 노선 만들고 뭐 시설 확충하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혜택 정도에 영향을 주죠. 15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됐으니까. 3번.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분석 결과 했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4번 갑니다. 이 복지 혜택에 대한 이 지도는 이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 한마디라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단 몇 번. 4번이 되는 거. 쉬웠어. 한국말이에요. 자, 다음 들어갑니다. 10번 가시면 이거 틀리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중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문법 문제 같지만 사실은 독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가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묻죠. 아침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이 아침이라는 말은 굿모닝의 모닝도 있지만 아침밥에 밥도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로 시작하면서 이해를 못할까 봐 기억해서 정리해 주죠.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침과 아침밥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한답니다. 그럼 그대로 적용해 봐요. 코라는 게 있습니다. 코 여러분들 요거 코를 얘기하죠. 근데 나 자꾸 코가 흘러. 뭐가 흘러? 콧물이 흘러. 연관되니까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죠. 오케이.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갑니다. 둘째, 바가지가 있대요. 원래 바가지는 그 박, 여러분들 흥부 박, 제비 물어다 준 그 박을 얘기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주죠. 이 언어 표현은 언어 표현, 바가지라는 건 그대로인데 형식은 그대로인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대상 자체가 바뀌었답니다. 그 식물에서 나왔던 박에서 온 게 아니라 이제는 플라스틱 바가지로 바뀌었답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수세미는 형식은 그대로인데 원래는 식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고 의미 바뀌었잖아요. 형식은 그대로인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오케이. 자, 셋째. 묘수라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또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 뒤에 디귿 갑니다. 이는 뭐라고?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됐다고. 일부 특수한 영역에서 썼던 게 더 커졌다고. 이런 방향성 어디에서 어디로 라는 건 반드시 답이에요, 여러분들. 특수한 경우에서 일반화 보편화됐어요. 자, 3번 갑니다. 배꼽은 일반적으로. 배꼽은 일반적으로. 배꼽 여러분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배꼽 여기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바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요. 일부 영역에서는 바둑판 한가운데의 의미로 쓰고 있답니다. 됐죠? 반대 상황이죠. 디귿은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됐던 게 일반화된 거. 배꼽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반적인 거고 이 바둑에서 쓰는 건 특수한 경우야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 단 몇 번? 3번이 되는 거. 자, 4번 가볼게요. 이거 금기어잖아요. 여러분 심리적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말 변소라는 말 뭔가 좀 더러운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이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청소부 절대 특정 직업을 비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부 그랬더니 뭔가 좀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는 말로 바뀌는 거라고요. 금기어 때문에 완고거가 생긴 거죠. 똑같은 거죠. 천연두 이거 걸리면 자꾸 사람들이 죽으니까 손님이라는 말을 써서 손님은 오면 가니까 갔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써준 겁니다. 맞는 말. 다음 몇 번? 3번. 의미론에서 배우는 것들. 답 3번. 11번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요. 건의문 쉬워서 답만 확인할 건데 자, 역시 여러분 선택지 중요한 것만 줄쳐보는 거예요. 시장에게 빚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나? 2번.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이면 여러분 어느 대학교 논문이거나 아니면 최소 사이언스지 뭐 이런 거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라는 출처가 있어야 되죠. 3번. 다른 지역에서 어떤 폐해를 해결하지 못했어. 이런 사례를 언급했나? 다른 지역의 사례. 4번.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뭐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고 있나? 포인트에 줄쳐놓고 그리고 글을 읽으러 갔었어야 되죠.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 지금 이거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확인해봤더니 그 어디에도 출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 쉬웠어서 간단하게 넘어가요. 왜 깨지는 거지? 글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군.
다음 대화의 기억 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요. 이거 틀리신 분은 한국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이거 봤죠? 화자에게 가까울 때 이 됐어요? 그거 뭐예요? 그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라는 건 청자에게 가까울 때.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요. 저기. 다 보잖아. 화청자에게 둘 다 멀 때. 저 됐어요? 이 그죠? 자 갑니다. 태민아 이 책 읽어봤어요. 이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진이와 가까운 거가 되겠죠. 자 기억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가까운 거 뒤에 가까운 거 됐죠? 다음 갑니다. 아니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 화자에게 지금 멀지요 여러분들 됐어요? 청자에게 가깝죠. 자 니에는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거 오케이 동그라미 쳐주는 겁니다. 다음 가볼게요. 응 그렇구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볼 만해. 그때 태민이가 응 읽어볼게. 한 권 더 추천해줄래? 그럼 저 책은 어때? 화청자 둘 다에게 먼 거. 자 2번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무슨 미친 소리 단 몇 번 2번이 된다고요. 틀리면 한국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단순해서 안 볼 겁니다. 해석 필요 없죠? 이하 생략입니다. 자 13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내가 시험 당일날 바로 시험지가 안 올라가니까 우리 수험생한테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거든요. 하나 틀렸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어요. 그때 아직 가다반도 안 나왔을 때고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요걸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어려운 줄 알았어. 그거 다시 봤는데 안 어렵던데? 빡!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요. 여러분 선택지 보세요. 어디가 함정인지 거기에 줄치라 그랬죠. 자 출제자의 생각으로 가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근대 이후에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2번 헌장 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나? 아니 만자는 어디가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 만들어졌나? 다음 가볼게요. 자 제네바 선언 협약 헌장에는 모두라는 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세 개 모두 발달이 들어가 있나? 4번 이 제네바 선언 계속 나오죠.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나 안 이루었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권리의 주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도 있겠죠. 객체라는 말도 있겠죠. 주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과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출제자들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네바 선언 나오면 집중해서 봐야지 라는 전략을 세우고 가보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아동이 중요한 존재로 인식이 되지 않았대요. 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서 드디어 근대사회가 됐어요. 그럼 근대사회 이후부터 쭉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의 보호가 시작되었다. 근대 이후로 아동의 보호가 권리가 인정되고 시작되었다.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갔더니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을 채택했대요. 여기서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 중요하니까 선택지에서 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한다. 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제네바 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가볼게요. 그러나 언제나 그러나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 제네바 선언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부정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는 답이 있다니까요. 자,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읽었을 거니까. 저는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4번 가시면 제네바 선언에서 아동을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답 몇 번? 이상하게 조금씩 밀렸네. 4번이 되는 거. 우리 집 글자체하고 여기 집하고 여기 집? 여기하고 지금 뭐가 좀 달라요. 답 4번. 자, 다음 14번 갑니다. 아니 나 이 작품도 봤어요. 보문도 수업했어요.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고요. 문학도 똑같이 선택지 보세요.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나? 속세 싫어 현실을 초월해서 순수한 자연에서 놀고 싶고 거기 있고 싶어를 얘기하나? 2번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인 어조, 희망이 드러나나? 3번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4번 봄과 겨울의 이원적인 대립이라는 건 봄과 겨울이 대조되고 있나? 동그라미 세모가 되나? 찾아.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이니까 동그라미 긍정이죠. 그 봄은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닌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나라 자체에서 봄은 오는 거야. 딱 봐도 봄은 계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계속 가볼까요?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바다와 대륙 밖에서 가지고 왔대요. 외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련은 바다와 대륙 밖 외세에서 온 거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 우리나라 모든 곳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움틀 거야. 봄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확신이 있죠, 여러분들. 자, 계속 갑니다.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 동그라미 세모. 세모가 되겠죠.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봄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뭐예요? 겨울이에요. 대조되고 있죠. 자, 외세를 의미하는 눈보라, 쇠붙이 이런 것들이고 갈등,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봄은 긍정만 찾았어도 되고 민족의 화합을 찾았어도 되고 통일까지 해석한 분들도 있고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4번부터 가요. 봄은 동그라미지요. 겨울은 세모지요. 태조 쓰고 있잖아.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 있잖아. 봄은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오리라 움트리라 단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무슨 순수 자연의 세계야. 답은 몇 번? 1번이겠죠. 틀렸으면 문학의 기초가 많이 없으신 겁니다. 자, 15번 가지요. 하이치. 중이라고 했어요. 상이라고 안 했어요. 자,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거. 제일 처음이 뭐래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뭘 봐요? 말을 봐요. 지금부터 문제 푸는 순서 잘 보세요. 순서별 다 틀리고 있으니까 말을 볼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나 아니면 라가 오겠구나 라는 것까지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보러 가야 돼요? 마 보러 갈 거예요. 자, 그럼 마 보러 가.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데 서로 의지하는 단체라 그랬습니다. 자, 포인트 핵심어만 지금부터 표시해 볼 거예요. 뭐? 사회는 서로 통하고 뭐해서? 서로 이어서 경영하고 보존하는데 다 필요 없어. 사회는 서로 통하고 의지하는 단체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는 서로 통하는 단체야. 됐죠? 사회에 대한 의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말을 봤어.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러 가고 싶겠지. 가 아니면 다니까 가를 보겠지.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출제자 절대 그렇게 문제 안 내요. 다를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차례대로 가나 다 쭉쭉쭉 읽으시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라고요. 글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 가부터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합시다. 질문. 그럼 이 기관이 뭐예요? 그 다음이 가라고 판단한 사람. 이 기관이 뭐예요? 사회예요. 거짓말하고 있네. 앞에서 여러분들 기관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관이라는 말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 순서를 여러분이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문장의 핵심 어휘가 나왔으면 그 다음엔 그 어휘를 이어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핵심 어휘가 기관이죠. 근데 그 앞에 기관이라는 말에서 기관이란 말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럼 가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읽어봅시다. 이 기관 지금 뭔지 몰라. 이 기관을 잘 수리해서 정연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수리하지 않아서 노둔해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어찌 그 사회를 고치하여 발달케 하리요. 도대체 어떻게 그 사회를 발달케 할 수가 있는 거니?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진 모르겠는데 기관
술이 좋게 만들어야 돼 라는 얘기까지가 포인트였죠. 자, 나 이러므로.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에 막 꽂힌다?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들. 꽂히지 마. 자, 갑니다. 이러므로 갑자기 말과 글을 얘기해요. 자, 포인트 단어는 말과 글이에요.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말과 글이라는 건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고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해서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케 하는 기관과 같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드디어 이 사회라는 건 기관과 같아라는 말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마에서 사회는 통합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 사회는 그래서 기관과 같은 거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2개밖에 안 읽었어요. 마 빼버리고. 자, 기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나예요, 가예요? 나지요. 그럼 변함없는 때려 죽여도 우리 무조건 선택지에서 나와야 되는 건 가보다는 나가 앞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가보다는 나가 앞에 있어야 돼. 그걸 선택지로 소거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15번. 가보다는 나가 앞에 있어야 된다? 잘못됐죠? 치워. 가보다는 나가 앞에 있어야 된다? 치워. 3번. 가보다는 나가 앞에 있어야 된다? 치워.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답 몇 번? 4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린 찾을 수도 있어요. 얘를 못 찾았다 하더라도 자, 다를 보세요.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통합할 수 있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글이 없으면 안 돼. 이러므로 말과 글은 이런 거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나보다는 다가 앞에 와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 나가. 틀렸으면 다 나가 찾는 것도 얘밖에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즉 순서별 문제는 여러분 완벽하게 순서를 찾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출제자한테 문제 내고 다시 풀어봐 해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 해당되는 포인트의 단어를 받아야 돼요. 앞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인트의 단어를 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16번 갑니다. 어차피 저 여기서 한자 수업할 생각 전혀 없고요. 여러분 해결을 매직 결자가 아니라 정할 결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생략. 자, 17번 갑니다. 이거 왜 깨지는 거니 도대체? 나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글자가 깨지니까. 자, 시험지로 보세요.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기억부터 리을해서 찾으래요. 그래놓고 여러분 보기를 볼게요.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자, 신분에 따라 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냥 우리나라 상황으로 쉽게 생각해 볼게요. 신분에 따라 정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양반 쪽이겠어요? 평민 쪽이겠어요? 평민 쪽이겠죠. 신분에 따라 뭐가 정해지는 게 싫은 거니까. 됐어요? 그 입장이에요. 자, 그럼 걔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찾아봅시다.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리스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였다. 기억? 죽어도 몰라요. 그 뒤에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대요. 다시 말하면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문화야가 됐던 거죠. 그러면 작가들의 글은 귀족 중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니까 기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순서를 뒤집는 거잖아요. 자, 고대 작가들에 의해서 재발견됐어? 작가들은 귀족 문화야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른 얘기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없겠지요. 기억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다음 가볼게요. 모범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은 대략 70년대에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디귿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켰대요. 시, 영웅 이런 것들은 귀족, 그리고 하층민에게는 산문,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정했대요. 근데 그걸 지금 더 거부할 거래요, 여러분들. 됐죠? 그럼 디귿에도 들어갈 수 있고 리을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리을까지 읽어봐. 자, 그런 걸 거부하기 시작했대요. 고전 문학은 더 이상 문학의 규범이 아니야. 정해져 있지
않아. 문학을 현실의 모방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포기되었어. 즉 우리는 기존의 것을 거부할 거야. 거부할 거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디귿 아니면 리을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낭만주의는 이라고 이제 이 낭만주의는 이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낭만주의죠. 그러면 앞에도 낭만주의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보기에는 낭만주의가 나온 적이 없죠. 그럼 낭만주의 시기에 변화했다? 이 낭만주의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만? 리을에만 들어갈 수 있겠죠.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저 이런 지시 표현 무시하시지 말라고요. 비문학을 볼 때. 자, 됐으면 18번 들어갑니다. 아까 어떤 분이 상담을 왔어요. 선생님, 저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이분은 저랑 그 다른 수업, 제 수업을 쭉 이어온 분은 아니에요. 다른 수업에서 만난 분인데 이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잠깐만 보여드릴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저는 완벽한 현대문학을 했어요. 사주 교환 18번이에요. 사주 교환 18번에 가면 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가 있습니다. 지문이 좀 길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정과장에서 나온 박은 수염도 깎지 않은 어쩌고 저쩌고 나 혼자 좀 걸어보고 싶네. 이런 지문이 있었대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찍어도 드렸어요. 이 작품이 이태준의 팔강냉인데 문학 수업하신 분들은 알죠? 알집 수업하신 분들도 알죠? 제가 이렇게 나올 것들을 짚어드리죠. 자, 중요한 거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비애를 얘기하는 작품이고 인물들의 가치관, 말하기 방식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어렵게 나오면 이 한자의 뜻을 풀어봐라는 것까지 나온다고도 수업 시간에 찍어드렸어요. 그래놓고 수업 때 박, 현, 김 얘네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말하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다. 그걸 나왔다? 그럼 나는 탁. 자, 지문은 똑같죠. 정과정에서 나온 박은 수염도 깎지 않으라. 지문도 똑같은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줄거리 말씀드리는 거, 문학 설명드리는 것들은 꼼꼼히 보세요. 왜 안 봐? 자, 안 읽어요. 지금 여기만 볼 거예요. 빠르게 훑어봅니다. 전거장에서 나온 박은 수염 깎지 않았어. 더부룩한 데다가 버릇처럼 자꾸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이래요. 좋지 않은 웃음을 박이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시 붙어있는 존재 같았다. 잠깐만 끊어볼게요. 박이라는 인물이 현실을 비웃어요. 식민지 현실을 비웃어요. 시대 자체에 그냥 붙어서 살아가는 인물 같다고 누가 느껴요? 현이 느끼는 거죠. 현은 박의 그런 지시탐에 선뜻 자기를 느낀답니다. 박이라는 애는 학교 교사인데 현실에 그냥 붙어서 아무런 행복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렇게 붙어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현실에 대해 비웃음을 느끼고 조소냉소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느낀대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현실에 붙어 살고 있구나.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낀대. 내 작품들도 그렇게 현실에 그냥 간간히 연명만 하고 있을 뿐 특별한 어떤 신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붙어 살고 있는 것 같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만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즉 박을 보면서 그 모습에 나를 느끼고 내 작품을 느끼고 그래서 괴로워졌다. 여기까지 됐죠? 연민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민은 아니었어도 마이너스의 감정이구나 까지는 찾았을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한참이나 붙들고 있다가 나 혼자 좀 걸어보고 싶네 해서 각자 헤어지고 밤에 요정집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가볼게요.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도시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서 있고,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변한 도시의 모습 볼 수 있었죠. 거기에 인상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기에 벽돌 공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닌데 시뻘건 벽돌이 있어요. 무슨 큰 분묘화 같대요. 묘지 같고 되게 이상하고, 여러분들 부정적인 시선 느껴지죠? 거기가 어디예요? 경찰서. 일제강점기의 경찰서 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현이라는 인물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박이 일단 내 작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고 틀린 얘기이고 살려두시고 2번 갑니다. 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마이너스의 감정이었죠. 괴로웠다. 아, 그럼 연민의 감정이구나. 오케이. 3번. 혀는 샛빌딩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했구나 인지했죠. 4번. 시뻘건 벽돌 그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 마이너스의 분위기 느꼈잖아요. 오케이.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 생각보다 쉬웠던 작품이에요. 이런 거 틀면 안 됩니다. 자, 19번 가시면 제 1초짜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초 가봅시다. 자, 아랫집 각종 집 앞에서 사이시온 넣기 잘했지요. 쇠 플러스 조각 합성할 때 쇠 조각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 나니까 사이시온 넣었죠. 전세 방이 있습니다. 진짜 500번 한 거 같은데 한자 플러스 한자일 때 사이시온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잘못된 거 다 몇 번? 3번이지요. 보기 보고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고유어 플러스 한자일 때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문만 보면 잘못됐네. 3번 1초 만에 찾을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 수업 시간에 제가 사이시오 어문규정 들어가면 이제 다 보이실 겁니다. 각종 집 앞에서 이미 의문론에서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했어? 각종 길 앞에서 사이시온 넣는다 이런 거 외우는 것들은 좀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쉬웠던 거 20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선택지 잘 보세요. 최근 유형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비문학. 문화의 전파 기제는 여기까지 주어. 밈 이론보다는 비교 표현이 나왔죠.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론 두 개 지금 대조할 거죠. 밈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 다음 가볼래요?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는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는지 안 되는지 주관의 개입 나오면 집중해서 읽는 거죠. 3번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 복제를 통해 전파되나? 4번 요크셔 테리어가 자꾸 생각나는 나는 모르겠고 요크셔 푸딩 요리법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지 않았어요.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밈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글을 읽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세모 쳐도 돼요. 밈 이론은 동그라미, 의사소통 이론은 세모. 근데 나는 A, B 쳤어요. 자, 지금부터 A, B로 가볼게요. 문화란 자 그럼 문화가 뭔지 설명해 주겠지. 속독 가능한 정의. 자 그렇게 전파되는 기제이다.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이러한 견해 중 하나는 자 하나 나왔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는 거 알죠? 자 갑니다.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스는 밈 이론이라는 것만 지금부터 H일 거예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서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확산되듯이 비유 써주고 있죠.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여러분들 이 시험은 과학 시험이 아니에요. 사회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의 핵심 정보를 뽑는 시험이에요. 즉 핵심 단어에다 H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봤지. 밈 이론은 복제가 중요하구나. 됐죠? 다음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죠. 문화 전파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는 비교 표현 나오면 반드시 거기는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밈 이론 즉 A보다는 B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A는 한계가 있어. B가 더 적절해. 이미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크셔 지역에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은 누군가가 푸딩을 만드는 것을 지켜본 후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는 그대로 복제한다기보다는 요크셔 푸딩 요리법에 대한 부모와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파되고 공유되었대요. 자 밑에 생명체 경우와 달리 문화라는 건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아까 A는 완벽하게 복제된다였었죠.
B는 그게 아니라고.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그 틀에서는 비슷해 보이지. 근데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네가 앞에서 이해 못한 거 지금부터 정리해 줄게 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 요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니는 동시에, 달라, 복제 아니야, 동시에 요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왜? 주간이 들어가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니까. 뒤에 나오죠. 이는 푸딩 요리법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전해주는 정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어. 주관이 개입됐어. 복제의 관점, 여러분 복제의 관점 아까 A였죠. A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문화 전파 기제는 A보다는 B가 더 적절해 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 선택지 볼게요. 문화의 전파 기제는 A보다는 B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해. 정확한 설명이죠. 2번 갑니다. B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는 수용 주체, 주관이 개입되어 되지 않아요.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관이 개입된다고 아까. 그러니 얘 잘못됐네. 이미 적절한 건 1번인 거 답은 나왔네. 그래도 끝까지 가볼게요. 3번. 의사소통 이론 즉 B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되는 건 여러분 A였어요, B였어요? A였잖아요. 연결 안 되니까 X. 4번 가시면 푸딩 요리법이 요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 A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졸라 쉬워. 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까지. 자, 20번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아니었는데 기본 이론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얘기들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지방직 대비를 하셔야 되는 바. 자, 그런데 얘기할게. 작년에 지방직에서는 어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직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휘 문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면 여러분 기출 범위 안에서만 공부하시면 돼요. 최근 5개년 안에 있는 대신 국가직, 지방직 모든 걸 포함해서 거기 안에 있는 어휘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국가직도 생각해 보세요. 한자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기출 안에서 해결하게 됐다는 뜻.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한자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데 이제는 막 엄청나게 빅 엿을 주는 문제는 안 내셨다고요. 기출에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휘는 기출 안에서, 한자도 기출 안에서, 속담 관용 표현 문제 지방직에서 나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다음 생각해야 될 거. 작년 지방직에서 문법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었다고요. 그리고 3번 어휘 문제 때문에 아주 논란에 환장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가직 시험이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쉬웠다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전체 과목의 난도를 올릴 거예요. 지방직은 분명히. 대신 어휘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안 낼 수도 있겠지. 작년에 말이 많았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휘 대비하고 한자 속담 대비하되 너무 어렵게는 가지 않는 겁니다. 다만 문법은 조금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문법 양이 분명히 늘 거예요. 한 4문제 정도로 늘 거예요, 여러분들. 문법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문 규정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으니까 어문 규정 꼼꼼히 보시는 거고. 그리고 그래, 최근에 계속 안 나와요. 로마자 외래어 잘 나오지 않고는 있지만 지방직에서는 그래도 언급 자주 해요. 그래서 어문 규정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거예요.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 저는 1월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1월에 시작하고 기본 이론 회독합니다. 근데 6월 대비로 지금 저는 기출 분석도 안 했고 저는 단원별 문풀도 안 했고 심화도 안 했고 저는 현대문학 특강, 고전문학 특강 하나도 안 했습니다. 라는 분들 여기 많아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한 권의 지혜 한다고요. 한 권의 지혜 그러니까 뭐 책이 되게 나올 것 같은데 책 아니고요. 여러분들 싹 다 교환으로 나갈 거예요. 기본 이론 들으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고요, 여러분들. 지방직 대비하시는 분들은 한 권의 지혜로 전체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4교시에 어휘 파트 한자 공부하죠. 매주 8주 동안 4교시 한자 공부하니까 지방직 대비 충분히 이걸로 정리될 겁니다. 말 그대로 한 권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본인의 공부를. 이것 플러스 지방직 대비 금요일 정규 수업.
금요일에는 동영 모의고사 2회씩 계속 풀 겁니다. 매일매일 공부 어떻게 해요? 한 권의 지에서 매일매일 과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과제 플러스 금요일에 하는 동영 모의고사 2개 같이 하면 지방직 대비 여러분들 10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걸치는 것까지 하면 11주던데 거의 70 며칠 나오는 거고 충분히 대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직 대비는 이렇게 들어갈 거임. 하나 더 생각할 거. 그럼 내년에 국가직은 선생님 쉬울까요? 아니에요. 내년 국가직은 올해가 또 말이 많았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웠어? 했기 때문에 한국사 너무 쉬웠죠. 영어 쉬웠다는 말 나오고 있죠. 행정학도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90점은 좀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문제 행정법이 있지. 행정법이 너무 슬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법은 그래도 조금 조절하겠죠. 국어는 어려워질 거예요. 100% 어려워질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하던 수준으로 꾸준히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나는 문학이 약해, 독해가 약해 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의 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자 성어 수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왔고 됐죠? 붙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라는 건 꼭 하시고 스케줄표 잘 지키시고 여러분. 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질문 또는 카페에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계속 준비하던 거니까 꾸준히 그렇게 가시면 되고 스케줄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언제나 이거 해설 강의 마무리해야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